8거래일 연속으로 상승 마감한 코스피가 오늘 오전에는 소폭 하락하고 있습니다. 개별 주식 가운데에서는 최근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기아차가 4년 만에 다시 시총 10위권 안으로 들어올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난달 수출 물가지수가 22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원화 강세와 반도체 가격 하락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처음으로 전화통화를 나눴습니다. 청와대는 양국 정상이 한미 동맹과 또 한반도 평화 의지를 확인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지역사회 조용한 전파가 확산하면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닷새 연속으로 세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현재 추세가 계속된다면 2, 3주 뒤에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1.5단계로 높여야 할 것으로 방역당국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백브리핑 시시각각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오늘 국내외 금융시장은 큰 폭의 등락은 없이 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임종윤 기자. 예, 임종윤입니다. 오전 중에 증시 현황 어떻습니까? 예, 코스피는 현재 4.7포인트 하락해서 2,481선에서 거래가 되면서 이틀째 약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요. 코스닥은 현재 0.8포인트 오른 840선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코스닥은 좀 최근 계속 약세 보이다 반등을 했습니다. 오늘 새벽에 뉴욕 시장이 나스닥 지수가 2% 급등을 하고 다우지수는 약보합으로 마감된 그 결과가 우리 시장에 비슷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분위기이고요. 아시아 증시 상황으로 좀 돌아보면 아시아 증시는 일단 중국 상해 종합지수는 소폭 하락한 상태에서 약보합으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3,341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항생 종합지수는 약세를 보이다가 현재는 반등을 해서 0.3%가 오른 26,318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는 대만 가코지수는 오늘도 크지는 않지만 소폭 강세가 이어지면서 13,265선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원달러 환율 상황도 짚어봐야겠죠. 외환시장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 외환시장 오늘 약세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0.4원 떨어진 1,112.6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 1,113원까지 떨어졌다가 오늘도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큐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번 달 들어서만 20원이나 넘게 떨어질 정도로 급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달러 약세로 대변되는 이른바 바이든 효과가 여전히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짧게 하나만 더 알아보고 가죠. 요즘 개별 종목 중에서는 기아차 주가가 급등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어떻습니까? 예, 오늘도 상승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어제보다 1.3% 800원 오른 58,900원인데요. 장중에는 큐에서도 보실 수 있는 것처럼 6만 원대를 넘기도 했습니다. 4년여 만에 시가총액 10위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고요. 이달 들어서만 8,000원 넘게 올랐습니다. 최근 1년새 주가 차트를 보더라도 지난해 3월 2만 원, 1,000원대에서 현재는 6만 원대 장중에 돌파했을 정도니까 최근 5년 사이에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4세대 카니발, 또 뉴 K5 등 신차들이 잘 팔리고 있고요. 여기에다 현대차 그룹에서 미래 모빌리티 사업에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점들이 투자자들에게 어필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SBS 임종윤입니다. 지난달 우리 수출품의 가격이 한 달 전과 비교하면 2% 넘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18년 12월 이후 2년여 만에 가장 큰 폭의 하락이라고 하는데요. 이 소식도 취재기자 연결해보죠. 박연신 기자. 네, 박연신입니다. 수출입 물가가 2%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네,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지난달 수출입 물가지수는 92.51로 한 달 전보다 2.6% 하락했습니다. 석 달째 하락세를 보인 건데요. 1년 10개월 만에 최대 하락폭입니다. 우리 수출의 주력 품목인 반도체 D램과 플래시 메모리의 수출 물가는 각각 8.5%, 5.6% 하락했는데요. 이 때문에 컴퓨터, 전자와 광학기기의 수출 물가 또한 한 달 만에 상승해서 하락으로 전환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렇게 된 배경을 좀 짚어보면 최근에 원달러 환율 하락과 무관치 않겠어요?
네, 한국은행 관계자는 원달러 환율이 크게 하락한 이유에서 수출 물가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지난달 원달러 평균 환율은 1,144원 68전으로 한 달 전보다 2.9% 떨어졌는데요. 여기에 국제유가도 약세를 이어가면서 하락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미국과 유럽 등 주요국의 코로나19가 재확산되자 수요가 부진하면서 지난달 반도체 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정부가 교육 분야에서 조금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네, 정부는 오늘 대외경제장관 회의를 개최했는데요. 정부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정책 공약에 따라 국제무역통상 여건이 개선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미 신정부 경제협력 TF를 구성해 향후 발표될 미국 정부의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모니터링한 후 다자주의 협력 등을 구상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CNBC 박연신입니다. 다음은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첫 외부 행보로 한국전 참전 기념비를 방문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바이든 당선인과 통화를 하고 한미 동맹 강화를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관련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오정인 기자. 네, 오정인입니다. 바이든 당선인이 첫 공식 행보를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어제가 미국 제향 군인의 날인데요. 바이든 당선인은 이날을 기념해 한국전 참전 기념비를 찾아 헌화했습니다. 이 밖에도 해외 우방국 정상들과 잇따라 통화하는 등 동맹 복원과 미국의 주도권 회복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도 처음으로 통화를 했죠.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9시부터 문 대통령과 바이든 당선인은 14분간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굳건한 한미동맹과 평화 번영의 한반도를 향한 바이든 당선인의 굳은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청와대는 바이든 당선인 취임 이후 조속한 만남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바이든 당선인 측은 북핵 해결을 위해 한국과 긴밀히 협력하겠다, 한국의 코로나 대응에 경의를 표한다 등의 입장을 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는 부정선거를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데 여기 동향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주요 경합주를 상대로 개표 결과를 공식 발표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 트럼프 행정부는 인수인계를 거부하고 당선인에게 인수 자금을 주지 않고 있는데요. 이에 바이든 인수위원회 측은 정권 인수는 잘 진행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아무래도 인력이나 자금을 조달하는 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SBS CNBC 오정인입니다. 코로나19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이곳저곳에서 감염이 발생을 하면서 확진자가 5일 연속으로 세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이한나 기자. 네, 이한나입니다. 국내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어제 하루 동안 신규 확진자가 143명 늘었습니다. 전날 146명에 이어 이틀째 140명을 넘었고 5일 연속 세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요양병원과 지하철역, 학교를 비롯해 직장과 가족 또는 소규모 모임 등 일상 공간에서 집단 감염이 확산한 영향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런 추세라면 사회적 거리 두기도 조금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나라 밖은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국제 통계 사이트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오늘 11시 기준 전 세계 확진자는 약 5,240만 명, 사망자는 약 130만 명입니다. 미국은 어제 14만 명의 확진자가 나왔는데 전날 13만 명대에 이어 하루 확진자 수가 10,000명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뉴욕주 전역에는 일부 봉쇄 조치가 내려져 이번 주말부터 뉴욕의 식당과 술집 등은 밤 10시에 문을 닫아야 합니다. 유럽은 누적 사망자가 30만 명을 넘었는데 유럽 중엔 영국이 처음으로 누적 사망자가 5만 명을 넘었습니다. 일본은 어제 신규 확진자가 1,500명을 넘었는데 지난 8월 이후 석 달 만이라 다시 재유행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국내도 국내지만 나라 밖 상황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화이자가 요즘 떠들썩했는데 모더나도 또 백신 효과를 곧 발표를 한다면서요? 네, 미국 제약회사 모더나가 이번 달 말에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의 첫 번째 효능 결과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앤서니 파우치 미국 전염병 연구소장은 모더나도 화이자와 유사한 결과를 내놓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앞서 화이자는 임상시험에서 90% 이상의 예방 효과를 보였다고 발표했습니다. 한편 우리 정부는 오늘 오후 백신 구매위원회를 열어 안전성, 유효성을 평가해 해외 개발사와 접촉할 예정입니다. SBS CNBC 이한나입니다. 다음은 부동산 관련 소식들 연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공공아파트 특별 분양에 청약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이 완화가 된다고 합니다. 내년부터는 연봉 9천만 원 이상 버는 맞벌이 부부도 신혼희망타운 청약이 가능해질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보죠. 김정현 기자. 네, 김정현입니다. 공공주택 특별공급에 이제 청약 소득 기준이 좀 완화가 된다고요? 네, 내년부터 맞벌이 부부가 공공주택 특별공급 신혼부부 청약에 넣을 수 있는 최대 소득 기준이 기존 월 667만 원에서 778만 원으로 완화됩니다. 생애 최초 청약 소득 요건은 기존 월 555만 원에서 722만 원까지 확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신혼 희망타운의 경우에는 모든 아파트에 대해 부부 합산소득 월 778만 원 이하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기존에는 월 722만 원 이하만 청약을 할 수 있었고 또 생애 최초이면서 분양가 6억 원 이하 아파트를 청약할 때만 월 778만 원 이하로 자격이 한시적으로 완화됐습니다. 네, 뿐만이 아닙니다. 1, 2인 가구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이제 소득 기준도 일부 완화가 된다고 하던데요. 네, 개정안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소득 기준을 현행 기준 대비 1인 가구는 20%포인트, 또 2인 가구는 10%포인트를 상향해 적용한다는 내용이 함께 담겼습니다. 예를 들면 매입임대 2순위 입주 자격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50% 이하인데 이 기준의 1인 가구는 70%, 또 2인 가구는 60%로 확대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매입임대 2순위는 1인 가구 입주 월소득 기준은 기존 132만 원에서 185만 원으로 또 2인 가구는 기존 219만 원에서 263만 원으로 바뀝니다. 이번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서 내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SBS CNBC 김정현입니다. 국회에서 국민의힘과 정의당이라고 하면 평소 노선이 굉장히 다른 정당이죠. 그런데 이 두 정당이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는 법안이 있어서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줄여서 중대재해법이라고 부르는 법안인데요. 이 법에 소극적이던 여당 역시도 최근 논의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광호 기자. 네, 이광호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어떤 내용의 법안입니까? 네, 흔히 산재라고 부르는 산업재해 등을 기업이 일으켰을 때 그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입니다. 노동자나 다른 사람이 사망하는 등의 중대한 재해가 발생하면 경영자를 형사처벌하고 손해액의 몇 배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다만 형사처벌의 여부나 징벌적 손해배상의 수위에는 정당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사고가 발생해도 현장 관리자만 처벌하는 등 기업 처벌에 취약하다는 한계를 보였습니다. 이에 지난 19대와 20대 국회 때 모두 이 중대재해법이 발의됐지만 통과하진 못했습니다. 그때는 그렇긴 했는데 이번에는 또 여야 할 것 없이 정치권이 다 한 번에 달려드는 모양새입니다. 네, 야당인 국민의힘이 돌아선 게 결정적입니다. 그간 기업 부담을 이유로 이 법안을 반대해왔던 국민의힘은 지난 10일 입장을 바꿔 정의당과 노선을 같이 하면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을 찬성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면 된다는 입장이었던 민주당 역시 이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기문 회장 등 중소기업 중앙회 관계자들은 오늘 국회에서 이낙연 민주당 대표를 만나 기업 활동 위축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SBS CNBC 이광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가 최근 발생 중인 해운 대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선사 대표들과 어제 긴급 간담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해운 대란이 일어난 지 2달 만에 대책을 발표해서 뒷북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이 소식도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창섭 기자. 네, 김창섭입니다. 어제 간담회에서는 어떤 내용이 좀 나왔습니까? 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과 주요 컨테이너 선사 대표들, 한국선주협회 관계자들은 어제 오후 수출기업들의 해상운송 어려움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최근 우리 수출기업들은 물건을 실을 배를 구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전자업계는 오는 27일 미국 블랙 프라이데이 특수를 앞두고 운송에 차질을 빚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LG화학은 배가 아닌 열차를 이용해 유럽으로 전기차 배터리를 보낼 정도입니다. 수출품을 실을 배가 없다 보니 현재 해상운송운임도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네, 정말 상황이 녹록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한 이유는 뭡니까? 네, 먼저 코로나19로 주요 선사들이 선박 공급을 줄인 가운데 미국에서 상품 수요가 회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수부는 또 2017년 2월 파산한 한진해운의 영향도 있다며 문제 원인을 전 정부 책임으로 돌리기도 했습니다. 한진해운 파산 직후 국적 선사의 선봉량, 선박 적재 공간이 절반 넘게 감소했다는 겁니다. 문 장관 이야기 들어보시죠. 한진해운 파산은 국가 기간 산업인 해운 산업의 중요성을 고려하지 않고 금융 논리에 입각한 구조조정에 따른 결과로 우리 해운 산업과 수출입 물류에 큰 손실을 주었습니다. 네, 그렇다 해도 상황이 상황인 만큼 지금 이제 책임 소재를 얘기하는 거 좀 한가해 보이기도 하는데
그래서 어제 좀 대책이 나왔습니까? 네, 국적선사인 HMM과 SM상선이 각각 배를 추가 투입해 중소수출기업들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선주들의 상생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신용보증과 계약이행 보증 등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대책 자체도 부실할 뿐만 아니라 지난 9월부터 미국 항로 선박이 부족한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제서야 대책 간담회를 열어 뒷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SBS CNBC 김창섭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 여파로 임대료 부담 호소하시는 자영업자분들 많은데요. 정부가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제 혜택을 내년 7월까지 연장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 소식도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윤지혜 기자. 네, 윤지혜입니다. 정부가 내놓은 임대료 부담 완화 방안 주요 내용부터 살펴보죠. 네, 현재 정부는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깎아주는 건물주에 대해서 세제 혜택을 주고 있는데요. 이를 내년 6월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내년 6월 말까지 연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초 정부는 올해 1월부터 6월 적용분에 대해서만 지원하기로 했으나 두 차례 연장을 하게 되면서 내년까지 확대하게 된 겁니다. 네, 아무래도 이 임대료 문제는 소상공인의 가장 큰 부담일 텐데 추가 방안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까? 네, 홍남기 부총리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 일정 수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을 포함하는 등의 금융 지원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유재산, 공공기관 소유재산 임대료 감면 기한도 6개월 더 연장이 됩니다. 앞서 지난 9월 상가 임대료 인하 요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요. 감염병 방역 조치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 등이 건물주에게 임대료를 감면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또 임대료를 6개월까지 연체를 하게 되더라도 임대 갱신 거절 사유가 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SBS CNBC 윤지혜입니다. 최근 카드업계에서는 좀 이례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카드사들이 경쟁 카드사를 계열사로 갖고 있는 은행들과 협업에 나서고 있다고 하는데요. 왜 이러는 걸까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이한승 기자. 네, 이한승입니다. 이렇게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네, 하나은행이 최근에 삼성카드와 하나 일리 있는 적금이라는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이 특정 삼성카드를 받아서 기준 액수 이상을 사용하면 최대 연 12%까지 금리를 주는 상품입니다. 최근 적금 금리가 3%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12%라는 고금리를 준다고 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에는 우리은행이 현대카드와 손잡고 이 카드 사용 실적에 따라 연 5.7%의 금리를 받을 수 있는 정기 적금을 출시하기도 했습니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조만간 롯데카드와도 비슷한 상품을 출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전해주신 협업 사례들이 있는데 왜 이렇게 하는 겁니까? 네, 일단 계열 카드사들이 있는 은행과 지금 손을 잡은 건데요. 지금 말씀드린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은 지주사 내에 하나카드와 우리카드라는 계열사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말씀드린 대로 경쟁 카드사와 손을 잡은 건 이 하나카드와 우리카드의 시장 점유율이 낮기 때문입니다. 이 두 회사의 점유율이 6에서 7% 수준으로 업계 최하위권을 달리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은행과 협업을 함으로써 은행을 등에 업고 신규 고객을 확보할 수 있고요. 또 은행 입장에서도 새로운 적분 상품을 팔아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서로의 이해관계가 이렇게 충족이 되는 만큼 이 같은 새로운 시도는 계속해서 이어질 전망입니다. SBS CNBC 이한승입니다. 금융권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국내 은행의 대출 연체율이 역대 최저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대출 만기를 연장해주고 또 이자 상환을 유예한 정부 정책의 효과가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류선우 기자. 네, 류선우입니다.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고 하는데 얼마나 떨어졌습니까? 네, 금융감독원이 오늘 발표한 국내은행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에 따르면 지난 9월 은행 원화대출 채권에서 한 달 이상 원금과 이자가 연체된 대출 채권의 비중이 0.3%로 집계됐습니다. 전달보다는 0.07%포인트, 1년 전보다는 0.14%포인트 떨어졌는데요. 이는 지난 2007년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후 역대 최저 수준입니다. 신규 연체 발생액은 1조 원으로 한 달 새 1,000억 원이 줄었고 1년 전보다는 4천억 원 줄었습니다. 연체율이 떨어진 건 분모에 해당하는 대출 총액은 크게 늘었는데 신규 연체 증가폭이 크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하지만 이렇게 연체율이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라고 해서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죠? 네, 우선 금감원은 초저금리 기조 속에서 지난 2017년부터 지속해서 연체율이 떨어지는 추세였고
또 분기말 효과가 여기에 반영됐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 신규 대출 지원 같은 코로나19 금융 정책 효과도 일부 반영됐다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이 연체율 지표만 두고 대출의 자산 건전성이 충분하다고 단정 짓긴 어렵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그동안 빚을 제대로 갚지 못하는 이들이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많았는데 코로나19 여파가 현실화하면 연체율은 향후 언제든 악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입니다. SBS CNBC 류선우입니다. 도로가 꽉 막혔을 때 내가 탄 이 차가 하늘을 날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상상 한 번쯤은 해보신 적 있을 겁니다. 먼 미래에 이를 것 같았는데 서울 여의도에서 그 시연 행사가 실제로 열렸습니다. 5년 뒤 상용화가 목표로 여의도에서 인천공항까지 20분이면 날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손석우 기자가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프로펠러 16개를 이용해 도심에서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드론 택시입니다. 프로펠러가 빨라지는가 싶더니 어느새 가볍게 날아오릅니다. 실제 사람은 타지 않았지만 성인 남성 무게에 해당하는 80kg의 쌀포대를 싣고 비행했습니다. 한강 위 50m 상공에서 약 7분간 2바퀴를 비행하고 안전하게 착륙한 드론 택시. 현장에는 해외에서 상용화를 앞둔 1인용 드론도 선보였습니다. 이 드론은 앞으로 면허증만 있으면 개인 승용차처럼 사용할 수 있는 드론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조이스틱을 통해서 비교적 쉽게 조종을 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고 40분 충전을 하면 현재로서는 15분까지 운행이 가능합니다. 정부는 5년 뒤인 2025년 드론 택시 상용화 계획을 갖고 있는데 상용화되면 자동차로 1시간 거리를 20여 분 안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하나시스템즈, 중소기업들도 많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여러 비행 경험 축적이라든지 핵심 기술에 대한 R&D라든지 정부가 빨리 운영 시스템을 갖춤으로써 드론 택시 요금은 40km 운행 시 11만 원 수준으로 초기에는 비교적 비쌀 것으로 예상되지만 자율비행이 실현되는 2035년 이후에는 2만 원 수준으로 낮아져 일반 택시보다 저렴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SBS CNBC 손석우입니다.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이번 주말로 취임 한 달을 맞습니다. 해외 주요 기업과 손을 잡는 등 광폭 행보를 이어가는 정 회장과 함께 현대차그룹은 미래 모빌리티 솔루션 기업으로 체질을 바꾸는 데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김동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취임 당시 정의선 회장은 현대자동차그룹의 미래 모빌리티 솔루션 기업 전환을 다시 한번 선언했습니다. 로보틱스, UAM, 스마트 시티 같은 상상 속의 미래 모습을 더욱 빠르게 현실화시켜 인류에게 한 차원 높은 삶의 경험을 제공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현대차그룹은 인공지능 분야 선두주자인 미국 엔비디아와 커넥티드카 시스템을 개발해 2년 뒤부터 전체 차량에 적용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미국의 로봇 전문 업체 보스턴 다이내믹스 인수 방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수 대금은 약 1조 원대로 성사될 경우 정 회장 취임 이후 첫 빅딜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의 이 자율주행 자동차 쪽은 로봇 기술도 중요하고 그런 쪽을 독자적으로 지금 시작을 해봤자 이게 많이 늦어질 수가 있어요. 비용도 많이 들고. 이 밖에도 현대차 북미법인은 최근 미국 시장 신차 발표회에서 조 바이든 당선인의 새 행정부와 친환경 협업 구상을 밝히는 등 국내 재계 중 가장 발빠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리콜 중인 코나 등 전기차 품질 문제 해결과 지배구조 개편 등은 정 회장 앞에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SBS CNBC 김동우입니다. 최근 SUV 차량의 인기가 식을 줄 모르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여파로 여행 가서 차에서 잠을 자는 이른바 차박이 유행하면서 인기가 더 커지는 모습인데요. 이런 수요를 노리고 국내 완성차 기업들이 잇따라 신형 SUV를 발표하고 있는데 당장 어제 발표된 신차도 있습니다. 차량 모습은 어땠고 또 최근 SUV 시장 상황은 어떤지 이 소식은 윤성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르노 삼성이 새로 선보인 중형 SUV 모델입니다. 지난해 내놓은 부분 변경 모델의 디자인을 1년 만에 다시 개선했습니다. 전면과 후면 디자인에 변화를 주며 역동적 이미지를 강화했습니다. 뉴 QM6는 외관 스타일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올해 내수 10만 대 판매하는데 뉴 QM6가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소비 침체 속에서도 SUV 판매량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올해 SUV 누적 판매량은 전체 자동차 판매비 중에 45%를 차지하는 46만 대에 이릅니다. 지난해와 비교해서도 20% 넘게 판매량이 증가했습니다. 최근 SUV 차량들의 컨셉은 단순 이동수단을 넘어 넓은 공간을 활용한 생활 공간으로서의 편의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차박 열풍에 맞춰 아웃도어 활동 편의성이 강조된 신형 SUV 출시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국내에서도 SUV의 인기는 지속되지 않을까, 시장률은 점차 높아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SUV의 인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조만간 세단 판매량을 앞지를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SBS CNBC 윤성훈입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한국판 뉴딜 정책이 성공하려면 재정 투자의 경제성 확보와 또 민간 투자 재고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한경연은 보고서를 통해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2년 동안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과 투자가 부진했다라고 지적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우리나라의 실질 기준 설비 투자 증가율은 2018년에 마이너스 2.3%, 지난해에는 마이너스 7.5%로 2년 연속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한경연은 재정 투자 효율성을 위해서는 예비 타당성 조사의 경제성 평가를 더 강조해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수입 맥주 소비자 10명 중 8명은 한 달에 한 번 이상 수입 맥주를 구매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수입 맥주를 평가한 결과 수입 맥주가 국산 맥주보다 저렴하고 맛과 향이 좋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에 구매한 수입 맥주의 원산지로는 벨기에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미국과 중국이 뒤를 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공기지능센터에서 전해드리는 대기오염 예보입니다. 오늘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5도 이하의 분포를 보이면서 쌀쌀했는데요. 낮에는 기온이 20도 안팎으로 오르면서 일교차가 매우 큰 만큼 감기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요즘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지역들이 있습니다. 작은 불씨가 크게 번질 수 있는 만큼 화재 예방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오늘 공기 상황이 대부분 지역에서 좋지 못하겠습니다. 국내에서 발생한 대기오염 물질이 서울, 경기를 포함해서 곳곳으로 정체하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오늘 WHO 기준으로 서울, 경기와 충청도는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를 보이겠고요. 강원, 영서와 경북, 전라도는 한때 나쁨 단계까지 오르면서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전까지 전국이 미세먼지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한편 일요일부터는 동쪽 지역과 제주도를 시작으로 점차 공기질이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기오염 예보였습니다. 목요일 오전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